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휘하의 울산 사건을 진행했던 분들은 도저히 우리 검찰적법에서 명언하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워서 제가 그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표적했다는 점은 당시에 사건이 서울로 올라왔던 이성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 8월 달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저도 청와대에서 직접 들었지만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수사 결과 조국 사모펀드설은 전혀 진실이 아님이 판명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그 수사의 핵심적인 조국 사모펀드설이 전혀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결과 윤석열 패거리들은 이에 대한 만회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당시에 울산에서 이 사건을 진행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이 사건의 중간에 보고서가 내려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혹은 상징적인 인사들이라거나 검찰개혁의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조국 수사 사모펀드설을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한 안갚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뒤엎는 수사를 기획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황운하 경찰청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대 1기생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후에 일관되고 줄기차게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경 수사권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내려가서 처음으로 했던 수사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울산지검은 이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매우 예민하고 긴장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울산지검은 황운하 청장의 모든 범죄 비위 사실을 불기소 결정문에 남기는 등 그런 것들이 나중에 수사기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이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검찰개혁을 완성하라 하면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 어그러져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갚음의 목적으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 수사 당시에 2000년도 들어서 2019년 2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이 약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예. 이 사건 울산시장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던 피의자, 그것도 그 청와대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왜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신 고인은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할 때 검찰 파견관으로 일했고, 제가 듣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내 수사관 중에서 에이스라고 평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 파견에 와서 굉장한 역량과 또 두루두루 원만한 인품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여가지고 집권 2년 차에 여러 가지 공직사회 혼란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당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기획해가지고 집권 2년 차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비위, 두 번째는 각 부처 간의 알력, 헤게모니 다툼,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서 저희가 좀 2년 차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었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된 검경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 나온 고인과 또 한 분의 파견관을 울산에 보냈던 것인데, 검찰은 바로 이 지점을 들어가지고 2018년 1월 11일경에 울산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울산
김기현 당시 시장 형제 측근들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점검하러 왔다라고 단정짓고 2019년 11월 22일 날 고인을 울산지검으로 소환해서 이 부분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받고 올라와서 여러 가지 그 검찰 특수부의 비열한 수사 기법에 굉장히 범민을 했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6일 날 윤석열 패거리들이 울산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시켜 가지고 처음으로 불렀던 분이 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분은 너무나 검찰 특수수사의 비열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버틸 것이냐, 원하는 답을 해줄 것이냐. 고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이 안고 가겠다. 저는 그래서 고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검찰 특수수사의 비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울산에 내려갔던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점검하러 갔다. 백원우가 시켰다. 조국도 알고 있다. 이광철이 다 실제적인 것은 지시하고 점검했다라고 했더라면 정말로 그때 문재인 정부가 무너질 만한 큰 충격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인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냥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런 선택지 앞에서 고인은 고인 스스로 안고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윤석열 패거리를 비롯한 검찰 특수수사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검찰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 고인이 돌아가신 지 6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의 무도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검사 패거리들의 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검찰의 압박 수사 그리고 끊임없는 가족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윤석열식 수사 방법 희생자라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인이 제가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2019년 12월 1일 날 저녁 때 일요일이었는데 저희가 고인이 서초동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고 경찰을 통해서 상황 보고죠.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을 새워서 고인이 울산에 내려갔던 2019년 11월 22일부터 그 이후의 동선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인이 11월 22일 날 조사를 받고 올라오셔가지고 고인의 친한 후배하고 말씀 나눈 것을 들어보니 자기 몰래 별건이 진행되는 것이 없는지 검찰청에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 그런 것이 없어서 안심했다. 이 대화가 11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날은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올라온 날이었고 27일 날 고인에 대한 소환이 있었고요. 그 뒤로 고인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12월 1일 날 사체로 서초동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고인은 첫 번째 조사 이후에 두 번째 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고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